여러분, 혹시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집에 초대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과 서먹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후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을 공개함으로써 우정을 증명하려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배려와 호의가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손님을 보내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앉아 왠지 모를 불쾌감이나 허탈함에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내가 괜히 초대했나? 라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상대방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 중에서도 공간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상처는 그 깊이가 유독 깊고 오래갑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퇴직 후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던 한 60대 남성이 가장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평생 쌓아온 우정에 금이 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집이라는 공간을 함부로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조선의 위대한 현자인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거리두기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다. 라고 말이죠. 익숙함은 곧 무례함의 시작이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울타리를 허무는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신독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혹은 타인을 나의 공간으로 들였을 때도 이 신독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타인의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곳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이 집약된 성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 취향,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질서, 그리고 감추고 싶은 취약함까지 모두 드러나는 발가벗겨진 공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근심을 잊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정갈한 방 한 칸이면 족하다 고 했습니다. 그 소중하고 정갈한 공간에 준비되지 않은 타인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도시에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에서 일하다 은퇴한 박상우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상우 씨는 은퇴 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 들여 가꾼 작은 정원이 있고 거실 한쪽 벽면은 평생 읽어온 책들로 가득 채운 그만의 안식처였지요. 그는 이 집을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적막함도 있었지만 집안 구석구석 손때 묻은 물건들을 닦으며 느끼는 평온함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부터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중마고우 이진호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야, 상우야. 너 집 지었다면서? 구경 좀 시켜줘라. 친구 사이에 집들이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진호 씨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박상우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 진호야. 언제든 놀러와라. 내가 맛있는 고기라도 좀 구워주마. 박상우 씨는 그날부터 며칠을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소박한 삶의 터전을 보여준다는 설렘에 정원의 잡초를 뽑고
거실 바닥을 몇 번이나 닦아냈습니다. 손님이 올 때 쓸 새 이불을 준비하고 친구가 좋아하던 술과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지요. 드디어 이진호 씨가 도착하던 날, 박상우 씨는 대문 앞까지 나가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거칠게 벗어 던지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야, 생각보다 집이 좀 작네. 이 동네 땅값이 싸서 크게 지었을 줄 알았더니. 그는 박상우 씨가 정성껏 닦아놓은 마룻바닥을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툭툭 치며 돌아다녔습니다. 박상우 씨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오랜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씨의 무례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상우 씨가 평생의 보물처럼 여기는 서재에 들어가 책장에 꽂힌 오래된 고서들을 함부로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런 골동품들은 이제 다 갖다 버려라. 요즘 누가 이런 종이 쪼가리를 읽냐? 자리만 차지하게. 그러고는 책장에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더니 너 혼자 살더니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사냐? 라며 혀를 찼습니다. 박상우 씨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책들은 단순히 종이 묶음이 아니라 그가 힘들었던 시절 위로받았던 스승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고역이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박상우 씨가 정성껏 준비한 한우 고기를 보며 요즘은 툭불 아니면 고기 맛이 안 나던데 이건 어디서 산 거냐?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이진호 씨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급기야 박상우 씨의 개인적인 재산 상태나 자식들의 용돈 액수까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연금 얼마나 나오냐? 애들은 명절에 돈 좀 넉넉히 보내주냐? 솔직히 말해봐. 친구 사이에 뭘 숨겨? 박상우 씨는 대답하기 곤란해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진호 씨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나 비밀스러운 사정들이 친구라는 이름의 칼날에 의해 하나둘씩 파헤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이진호 씨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을 때 박상우 씨는 홀로 주방에 앉아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는 것일까? 왜 나는 내 소중한 공간을 이 사람에게 내어주고 내 마음까지 난도질당하게 두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이진호 씨는 전날의 무례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잘 쉬다 간다. 다음에는 우리 집에도 한번 와라.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구가 떠난 뒤 박상우 씨는 며칠 동안 집안 곳곳에 남은 그의 흔적을 지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소파에 밴 담배 냄새, 함부로 흐트러뜨린 책장의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슴 속에 남겨진 차가운 말들의 잔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상우 씨는 이진호 씨의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40년 우정이 단 하룻밤의 초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라는 공간이 가진 힘이자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과시하기 위해 집을 열어주지만 상대방은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멀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가까울수록 더욱 공경하고 멀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 관계에 대한 갈증이 커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독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왜 친한 사이일수록 집 초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은
한 사람의 격과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품격인 기상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만날 때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정갈한 옷차림, 절제된 말투,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격식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그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곳입니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화장실 청소 상태는 어떤지, 어떤 가구를 쓰는지 등은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과 생활 습관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문제는 초대받은 사람이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질투심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으면 속으로 무시하게 되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나? 라며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시기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타인의 풍요로움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에 집을 공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시기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간의 공유는 권력관계의 역전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초대하는 주인은 대접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을의 위치에 서게 되고, 초대받은 손님은 대접받는다는 권위 때문에 갑의 위치에 서기 쉽습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에서처럼 손님은 주인의 공간을 평가하고 지적하며 마치 자신이 심판관이라도 된 양 행동하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위의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하고 엄숙한 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사람을 들이는 순간 주인의 위의는 사라지고 상대방의 무례함에 노출됩니다.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공간을 비하해도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항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수평을 깨뜨리고 결국 원망의 감정을 낳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예의가 없는 친밀함은 비루함으로 흐르기 쉽다 고 하셨습니다. 집 안에서의 무례함은 한번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번 선을 넘은 사람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당신의 공간을 만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집은 마음의 휴식처이자 성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거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며 그는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유하고 성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집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에 누군가 들어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함부로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가면 그 공간의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손님이 떠난 뒤에도 그가 했던 기분 나쁜 말들이 벽지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고, 그가 앉았던 자리가 불결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방을 정돈하라 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간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내 마음의 정원에 오물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번 오염된 공간의 기운을 다시 정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평온함은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간의 안온함에서 나옵니다. 그 안온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집이라는 성역의 문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조건 아무도 초대하지 말고 벽을 쌓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남의 장소를 가능한 한 외부로 정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고 가르쳤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사적인 인연이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공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맛있는 식당, 공원 벤치 등 집 밖에는 서로를 예우하며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서로가 손님이고 주인일 필요가 없으므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대화가 불편해질 때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무리하기에도 좋습니다. 집으로 초대하면 손님이 가기 전까지는 만남을 끝낼 수 없지만 외부에서는 이제 일어날 시간이네 라는 말 한마디로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집의 안온함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우정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초대를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물은 일을 함에 있어 원칙이 없으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고 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언제 초대할 것인가,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의가 검증된 사람, 타인의 공간을 존중할 줄 아는 예의가 몸에 밴 사람만을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더라도 침실이나 서재 같은 가장 사적인 공간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과 주방 정도로 한정하여 보여주는 것이 서로의 예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식사 메뉴나 접대 방식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준비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검소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주인이 너무 힘을 들이면 손님도 부담을 느끼고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주인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싹트기 쉽습니다. 차 한잔 나누자 는 소박한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소박함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당신의 집 문턱을 넘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친구의 집 구경 좀 시켜줘 라는 말을 거절하지 못해 곤란해합니다. 거절하면 사이가 멀어질까봐,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옳지 않은 일에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집으로 모시는 건 좀 어렵네. 대신 내가 정말 맛있는 식당을 아는데 거기서 만날까? 라고 정중하게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이런 거절을 존중할 것이고, 만약 이런 거절에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공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일찍 걸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노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은 당신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고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담겨 있는 소중한 요새입니다. 그 요새의 깃발을 지키는 사령관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령관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사람들을 함부로 들인다면 그 요새는 금세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집 여유당을 떠올려 봅니다. 여유라는 말은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는 노자의 가르침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모든 순간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뜻이죠. 친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히려 적당한 거리라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딪혀 깨지기 쉽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의 온기를 오랫동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공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을 때
혹은 누군가의 초대에 응하고 싶을 때 오늘 들려드린 박상우 씨의 한숨과 정약용 선생의 엄중한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는 것이 결국 당신의 품격과 관계의 수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무례한 이들로부터 당신의 평온을 지키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는 맑고 향기로운 우정을 오래도록 나누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을 여는 법보다 문을 닫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당신의 공간이 오직 당신의 평화와 사랑으로만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의 일상에 닿아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겪으신 관계의 고민이나 공간에 얽힌 소중한 사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와 영감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소중한 공간에서 가장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